이번 세션은요, 노성철 사이타마 대학교 교수님,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C2 세션의 토론에도 참석해 주셨던 얼리셔턴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워크 범중화권 지역 최고 운영 책임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좌장은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재열 교수님과 연사 여러분들을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3 세션의 좌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입니다. 오늘 그 세션의 주제는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되고 어떻게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대전환이라고 하면 아마 다른 세션들에서도 충분히 많은 토론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경험해 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플랫폼 사회로의 진입이 당겨졌습니다. 코로나19가 그걸 또 촉발을 한 이런 경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I라든지 빅데이터, 초연결, 빅테크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일상에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앞으로의 변화, 조직의 변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번째 산업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HR 쪽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제 활동을 해오신 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노성철 교수님이십니다. 노성철 교수님은 일본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이타마 대학 경제학부에 계십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조직행동, 인적자원 관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주로 전문직 노동자들의 정체성과 행동, 집합행동, 비정규직 이런 데 대한 연구들을 해왔고 조직 내에서 갈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들을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윤동열 교수님이십니다. 가운데 계시는데요. 네. 지금 현재 건국대 경영학과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활동들을, 자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후에 또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인적자원개발학으로 석박사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의 인적자원을 아주 풍부하게 개발을 하신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또 현대자동차에서 9년 동안을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산업 쪽과 그다음에 대학 그리고 다양한 정부 여러 기관들을 두루 거치면서 멀티플레이어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특별히 그런 경험을 잘 녹여낸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끝에 계신 분은 알리시아 텅이신데 경영 컨설팅을 하고 계시죠. 예, 포춘 500 기업의 리더들하고 아주 빈번하게 접촉을 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낼까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Great Place to Work이라고 하는 곳에서
책임자로 중화권의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해 오고 계십니다. 프랑스에 계신 인시아드에서 글로벌 이그제큐티브 MBA 학위를 하셨고 법학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정말 글로벌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곳과 활동하시는 곳과 이런 곳이 정말 글로벌하게 세 분을 모시게 됐는데 정말 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한 각자 20분 정도씩의 발표 시간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공통의 질문과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발표 들으시면서 끝난 이후에 혹은 뭐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같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동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긴장을 풀어주신다고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미세스 팀께서 박수를 치는데 아무도 안 치셔서 노 교수님이 좀 긴장이 더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긴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앞에 계셔서 하기보다는 라이트 불빛이 오게 되면 괜히 갑자기 축소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라이트 불빛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전반적인 유노멀이라고 계속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 유노멀이라는 게 일상적인 것이 이제 새로운 일상적인 걸로 되었다는 의미겠죠. 이 코비드 19이라든지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이러한 같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기업이라든지 그렇지만 개인의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당연히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뭐 제가 썼던 저서라는 그런 부분하고 다 같이 고민해 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아무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2018년부터 이미 감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가장 큰 충격적인 얘기를 한국에서 들었던 것은요. 실제 인구가 감소를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했던 시기는 203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니까 8년이 앞당겨졌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노동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작금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출산, 우리나라가 아마 출산율이 제일 떨어질 겁니다. 중국도 지금 여러모로 해서 이제 감소되고 있다는 걸 아마 듣고 있을 것이고요. 유럽 국가는 이런 감소들을 경험했고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외국인 인력들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0년 3,625만 명이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있었다면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 20년 정도면 2,700만 명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2,700만 명을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시기가 한 1년 정도 전이었으니까 2,600만에서 500만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60년까지는 생각해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2천만 명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행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졸업할 때 되니까요. IMF가 왔고요. 또 제가 늦게 좀 왔습니다. 회사 생활 하다가 9년 정도, 10년 정도 회사 생활 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나가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치솟았고요. 또 지금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시기지 않을까, 스태그플레이션과 맞물리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좌장을 맡으신 이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일하는 방식이 변하면서 이와 같은 디지털 관련된 인력에 대한 공급도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법적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사람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는 G 제너레이션인데
오늘 청중들을 보니까 G 제너레이션 상당히 많으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요. 제가 왜 G하고 M을 분류하는지 아십니까? 제 아들은 G 제너레이션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고요. 제가 MZ 세대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본인은 G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M세대와 G세대도 차이가 있고 M세대도 전반이냐 후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MZ세대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실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성 인력들을 더 활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 생산 가능 인구가 2040년이 되면은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55%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한국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2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 재학이나 고등학교 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제 애자일 경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민첩성, 애질리티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코비드 19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제 재택근무도 하고 유연근무도 하고 실적으로 AI가 잠매칭을 하기도 하는 시대에 왔다는 것이죠. 기그 이코노미 많이 들어보셨죠? 기그 이코노미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국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1920년대, 30년대 재즈 뮤지션들이 기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 뮤지션을 모아서 재즈 음악을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 때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각각의 즉흥적인 연기를, 즉흥적인 음악 퍼포먼스를 수행한다고 해서 기그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기그라는 용어가 지금 쓰이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기타 다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학자로서는 지금 이와 같은 측면이 리소스 베이스 뷰, 자원 거점 이론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고용관계라고 employment relations라고 해서 상호 투자 모델과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봤고요. 또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공채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시 채용으로 변화가 됐고 컨택리스죠. 언테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데 콩글리시죠. 컨택리스한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인사관리에 왔을까? 랜선 박람회. 작년에 제가 사실 많은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대부분의 강연이 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메타버스 상에서 했습니다. 예. 레고같이 생긴 제 모양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죠. 이와 같은 강연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움직여서 일어나서 막 움직이니까 제발 좀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를 메타버스 상에서 들었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지금 많이 도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모트 워크, 인디펜던트 워커라든지 실질적으로 G제너레이션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 프라이빗 이코노미 문제, 말씀드렸죠. 시니어 노마드라고 해서 시니어들이 도리어 자녀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사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구글 스칼라에서 서칭을 했을 때 코비드 19이라는 용어와 함께 비즈니스를 같이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하고 컬처라는 단어하고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컬처라는 의미는 세부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 오르거니제이션 컬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비대면 사회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와 같은 새 분야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실적으로 이 코비드 19, 지금 포스트 코비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직원 중에 절반 정도를 비대면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전체를 전환했다가 다시 직원들의 요구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다시 대면으로 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나 브랜디드 형태로 지금 아마 진행이 될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조직에서. 큰 문제들이 많았죠. 우리 같은 에이지언 컬처하고 웨스턴 소사이어티도 다르죠. 일보다는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에 의해 조직 문화에 의해서 실제 운영되다 보니까 아까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죠. 하이라키컬한 측면도 있지만 캐스케이딩한 그런 체계도 있지만 실제 호리존탈 체계가
섞여지는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하니까 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실 화면을 안 켜는 분들도 계시죠. 표정도 읽을 수 없지만 실제로 감정도 드러내기가 참 힘듭니다. 마이크를 켜고. 그리고 그 굉장히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모니터를 바라보거나 셀폰을 바라봤을 때 뇌파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락을 할 때 뇌파, 게임을 할 때 뇌파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발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실 것이고요. 또 비대면 회의로 인해서 갈등이나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을 거고 직원 참여율도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외로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는 측면이었습니다. 또한 조직 측면에서는 협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조직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많이 고민했을 때 기업들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조직의 유연성, 플렉시빌리티를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MG 이렇게 해놓고도 MZ세대라고 묶은 이유는 G제너레이션의 입직은 있었지만 실제 M제너레이션이 모든 오피니언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세대 초기는 지금 40대 초반이 벌써 됐죠. 제가 50대다 보니까 저는 같이 묶이고 싶어도 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외롭습니다.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교수기도 하지만 직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학협력단 단장을 맡다 보니까 직원이 거의 100명 가까이 있는데 저하고 식사를 하면은 제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50대 분들만 앉아있고 대화를 하기 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MZ세대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수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이라키컬하게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호리젠탈하게 인간관계를 하는 측면들을 다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다기능 수평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린다 홀비치라는 그런 학자, 그러니까 우리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애질리티라는 얘기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애질리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다 무엇일까 했을 때 데피니션을 종합해 보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기업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변화 또는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맥킨지는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저도 글로벌 맥킨지 인스티튜트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이와 같은 에이자일한 조직이, 오르가니제이션이 어떤 조직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 4분면에 봤을 때 오른쪽 상위에 있죠. 다이나믹 프랙티스와 스테이블 프랙티스라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저희가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을 에자일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논문을 쓴 것들 중에 많은 변수 중에 애질리티라는 변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직의 민첩성에 의해서 성과, 퍼포먼스가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한 논문들을 쓰고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결과를 두세 개의 논문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직 민첩성이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널드 썰이라는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능력은 도널드 썰 교수가 누군가를 따라한 거겠죠. 이걸 아는 분들은 라떼 세대고요. 이걸 모르면 내가 젊다고 볼 수 있겠죠. 알리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다 저의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위거나.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strategic agility도 있고 portfolio agility, operational agility인데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는 분은 operation agility일 거예요.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원인데 저는 strategic agility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신사업에 들어가는 능력도 있겠지만 실제 withdraw하는 능력도 agility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할 거고요. 이와 같은 조직 민첩성을 갖고 있는 조직의 특성을 봤을 때도 뭐 5가지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스트래티지 분야에서는 스테이크홀더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조직들, 그리고 스트럭처에서는 소규모의 팀이 아까 말씀드린 다기능 팀이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 각각의 롤이 다른 것이죠. 프로세스, 의사결정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다시 바로 피드백을 받고 개정하는 능력, people, 그렇죠? 사람 중심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점점 발전되고 있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보입니다. 패스트 워크스 하는데 많은 IT 기업이나 국내 기업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슈는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고객의 니즈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MVP라고 하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생산하고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고 그 생산된 제품을 갖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상품이 생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 패스트 워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보틱스 산업 진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로봇 에브리웨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2017년에 245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다면 현재는 한 700억까지 증가했고 실질적으로 그 이상으로 증가해서 2025년에는 거의 1772억 달러로 예상을 했지만 2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의 증가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맥킨지에서 저희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3분의 2 이상의 경영자들이 이 AI 투자를 늘리고 있고 늘리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리고 있으면서 단순한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앞에서도요, 대부분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예 점원이 없이 무인으로 커피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거. 닭을 또 로봇이 닭을 튀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 앞에도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기업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기업의 마진 압박도 개선하면서 또 동시에 비용이라는 관리 효율성도 할 수 없는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유럽에서도요, 리먼 브러더스 사건 이후에 인력들의 한 10% 같은 경우가 감소가 됐을 때 그때도 단순 노무 직종이 많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기술 교육 강화. 아마존은 책을 팔던 회사죠. 중고 서적들, 중고 장난감. 제가 살 땐 저는 책을 배송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물류 기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까지 교육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가 12억 달러에 이끌죠. 최근에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1조 4천억이 아니라 1조 6, 7천억은 되겠죠. 그 정도의 투자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시적인 피드백을 받기를 좋아하는 MZ세대의 특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인트린식 모티베이션이라는 내재적 동기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IBM 같은 경우도요. 실제 이와 같은 이열리로 반복되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사업 결과에 대한 고객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기술 혁신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협업을 얼마나 했느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GE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하위 10%를 지속적으로 레이오프를 시키던 기업이지만 최근에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제 연중 상시평가제도 바꿨고요. 또 기업에 관련돼서 다른 회사들까지 다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고용 브랜드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고용 브랜드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좋은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리테이닝하는 것과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요. 조직의 기업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는가일 겁니다. 대면 교류가 감소가 되고 또 기업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아마 Fresh Start 이펙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 기회에 문화를 바꿔보자. 3세 경영, 4세 경영까지 나오면서 그런 특징들도 갖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처지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아예 금요일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 말에 자기 개발에 본인의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있고요. 저도 지금 HR 쪽을 가리키는 교수인데 HR 어널리틱스로 저희는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은 걸 서포트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일하는 시공간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근무 장소의 다양화라든지 추가적으로 워크하고 베케이션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비드 19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선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럼 마지막에 정리를 할 텐데요. 아마 이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실제 자율 좌석제도 도입하고 있고요. 개인 간 장벽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임원과 직원의 차별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업무를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워라밸은 물론이고요. 시차 출근제라든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저기 의자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뭐 빨간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그냥 뭐 햄버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색깔이 있으면 한국 임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색깔 통일시켜. 뭐 흰색으로 하든지 빨간색은 정신없으니까 하지 마. 이런 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노멀 시대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아직 학자들이 디파인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가지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Full Potential of Technology. 리더들은 이와 같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를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Tough Love to Organization인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리더가 앞장서서 직원들을 서포트하면서 실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리더십의 발현. 그러니까 카리스마틱 리더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Purpose in Sustainability입니다. ESG 이슈하고 관련될 거고요. 아마 Social Responsibility의 이슈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이슈들, 환경, 거버넌스를 넘어서서 인권이라든지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슈까지도 감싸는 기업들이 존경받고 지속적으로 영속성이 있을까는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커스터머 니즈가 굉장히 트리키해졌습니다. 클릭 한 번에만 집 앞까지 배송이 되잖아요. 이런 원클릭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는 저희 고객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적응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더 중요한 얘기라든지 다른 논의들은 이따 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동열 교수님께서는 앞에 노성철 교수님 발표가 주로 합리적 체계와 자연 체계로서의 이중성에 대해서 주로 이제 조직 내부를 얘기해 주셨다면, 윤동열 교수님은 일종의 열려 있는 체계로서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급속하게 바뀌게 될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시간 공간 개념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가장 위협을 하는 것은 고착되어 있는 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졌던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애질리티 혹은 민첩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뭘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시아 텅 대표께서 20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Sorry I have to bother you in English when this is usually the time people have asleep. So bear with me. I feel super honored because I've learned a lot from two professors, actually three professors, a lot of doctors and two professors. And I'm happily realized that our contents actually complementing each other. Why I'm saying this? Because two very academically, super professors give us their research data, and I'm going to share you from the other end, from the industry. So let me tell you, what do I do for the industry? My company is a global authority for workplace culture. So we do research, numbers, data. So what do we research? We research workplace culture, but in a measurable format. So we don't just like talk, oh, you should all loving each other. That's not enough. In modern days, we actually need to be very solid to find out what is the cause in data. So we use survey to find out in a measurable format how the workplace culture is. Is it healthy or is it poisoned? And we also try to understand how much from that employee feel trusted and engaged to the organization. So for this particular topic, we have already studied over 30 years. We work with Fortune, Bloomberg, The Economist, and many reputable media in order to publish those good companies in the world. We have surveyed more than 10 million employees,
10,000 companies and in 98 countries, actually more than 100 today, but well, that's what we publish online. Okay, so from all of those data, well, just now our moderator explained that actually many of them are the Fortune 500 companies, tech companies. They really see this very, very important. Why is that? Look at this. Some people feel very happy. Don't worry, this is not your stock market. This is an electrocardiogram that we actually surveyed for our I don't see my, oh, okay, here. This is actually the study and the result that we evaluate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So from the legend, we can see one company compare with its industry, compare with its region, like one nation or several countries, compare with the world. So well, it's like a heartbeat. If you go to hospital, you do health check, then you realize that, oh, if your heartbeat up and down, it doesn't mean you're young and energetic. It means your heart has some problem. So you have to maybe install the machine to make it more stable. Well, same does the organization. If year by year, their organization is showing a trend, not getting healthier or not getting more stable in terms of the overall working culture, then we have something to do. So who is doing this? How many companies really care about this? You'll be surprised. There are so many companies, and many of them you are very familiar with the names. So they are 5 dimensions talking about credibility, respect, fairness, pride, camaraderie, and principle. All of the relationship that you're having at the workplace with a manager, with a colleague, with the company policy, the governance, and as well with yourself. Can you be the true self at the workplace? Are you really enjoying every moment that you are in the office, or you are just physically there, but your mind is somewhere else? There's a popular term, quiet quit, recently. You can search online. Let's talk about this. You know, you are in the office, you're not in the office. You're not really engaged. All right. So from there, we realize that with so many companies really focus on keep, year by year accumulating their data, we realize that we can confidently say almost every company, they really value talents. Well, that's the most frequent word we have heard these days. Talent are essential to the business success. A lot of companies talking about how do we keep the key talents, how do we equip them, so and so and so and so. Are they enough? In fact, they are not for tomorrow. Maybe they are something we talked about yesterday, but are they really enough for us to compete, to survive, to be successful tomorrow? No. Why is that? Because in fact, we need a new data-led ecosystem, which is already there. If you're not familiar with it, don't worry about it. Because no matter you're familiar with it or not, there are already companies applying this concept years. So for example, instead of trying to keep the talents, they start from how do we design a sustainable talent strategy? How do we actually evolve them? Who can actually grow together with the company? In what sense? In what kind of character or personality? How do we attract those people over time? The attractions for my father is different than the attraction to me, and are different to the attraction to my son or my nephew. So every different era has a different purpose and strategy. So we just need not only the talent need to grow with the company itself need to be growing as well. So we have to also keep them, equip them, and also regularly reviewed. I think we heard a lot about how to identify the key talents, how to equip them these days, but there are not many people talking about environment and also how we as no matter the policymaker in the company or in the country, government, how do we actually walk one step forward before the big trend is impacting us?
So for example, a lot of people talk about COVID, but how much do we change after COVID? Are we different? COVID has changed many countries or many people's life forever. But what about us here? I have an interesting video to show you. Well, please show this video, and let's talk more about this topic after the video. This is a project I worked with Microsoft.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ere hit by the coronavirus. Life and work changed almost overnight for everyone. Work style innovation or workforce innovation, there'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things. How could I make my job better? We found a solution that worked for us, whether in education or business. Companies will need to continue exploring the pros and cons of working remotely. Usually, if the boss is in the room, there will be an IT assistant because there is a limit to how much remote IT support can do for you. To a degree, it offers additional convenience or flexibility to life. So yes, I think we'll be growing. In 10 years' time is a very bold prediction. I would say maybe 60-40, even 55 to 45 in terms of working in the office versus remote with that. I think moving forward, even if we enable the staff to go back to the office, I think the right environment to make people feel safe and comfortable is very important. Well, quick survey for Microsoft. How many people use Teams ever? Do you use Teams? Okay, not many. Well, Teams is actually a pre-installed e-conference meeting conference system together with Outlook. Doesn't matter. This is data from Teams, and it's not data today. It's data of 2020. So if in the video, some of the term you feel like, yeah, we heard about a lot about it. Yeah, it's coming. No, it's already happened somewhere else. It's not a new video. I purposely put the old video to do a fact check. 2 years later, we're almost at the end of COVID. Where are we right now? Okay. In fact, a lot of people talking about traditional team become more agile. We heard about agility everywhere in almost every session. But are you capable to work agile? Okay. What are the abilities required? We survey so many companies, and we focus on some very critical departments. For example, like R&D. We definitely want to know whether R&D department people are very engaged and happy with what they do every day. For those very, very highly engaged R&D team, we ask them the same question. What do you think the company can help you? What is the critical skills that is necessary to do your job well? Guess what do they say? Number one, language. I need to communicate well because my project, I can't do it solo. Number two, I need to be and someone to be highly collaborative so we can work things out together. Okay. Number three, I need to know how to motivate others so people will embrace my project as everybody's project. And number four, diversity really will help a lot if I don't look at the person, but I only know his or her particular skills. I think we can do better. You know, labeling is a word thing for us to start a project together. So all of this are not new, but you will be very surprised to hear all of this are coming from R&D person. They are very strong in technical backgrounds. They are already doctors or multiple doctors. But what they consider can do better and make themselves happier is actually the soft skills. Communication, collaboration, motivation, right? So just now, the professors talk about a lot of soft skills, so I don't want to repeat, but I want everybody to understand there's no perfect role for any single position, but in our research, they are happier team, which is, well, thanks Professor No, because he actually verified our survey. Less layers, happier team. More layers, less happier.
That's what we researched as well. So from here, I also would like to share some of the summarize we identify from our emerging talents. Emerging talents is an age around about 30 or below. Okay, so you can say it's post 90s. So involved, safe, connected, exploring. It is no more the same need as when I start work. Okay, I don't consider myself old in terms of age, but in fact I am. So in terms of when I start, I want to be recognized. I want to make my boss happy so I can get more opportunity to do better job. I want to get promotions. But today, the emerging talents doesn't think exactly the same. All right. So we have to understand different age, different generations, what is attracted to them. And we cannot teach them, your value is wrong. You have to follow our value. In that case, never work. You'll keep losing your talents. Okay, so here is why we realize that a lot of organizations, no matter how big they are losing talents. The pyramid is something so familiar with everybody. It's a Maslow pyramid, one of the most frequent show pyramid everywhere. But we realize that in our research, a lot of companies, I would say, well, sorry to say that, more than 90% of our surveyed organizations have this problem, bigger or smaller, that the people are growing, no matter in terms of age, generations, experiences, expectations, up to the higher level to look for self-esteem or even self-actualization at the workplace, where organizations are still focusing on providing holidays, perks, bonus, compensations. I was also inspired in one of yesterday's session by HR Cap. They were talking about whenever they are a headhunting company, when they are trying to approach a candidate, they keep heard a lot about no, I'm doing my own business. No, I'm taking a gap year. No, I'm not interested. I can survive until I have to. So a lot of reason behind this actually, the organization's management is still the way like we joined the company 20 years ago, yet the expectation of new generation is already changed. It's already changed. So let's share you some of the best practices from these companies, because there are too many good stories to tell about. So I'm only picking one from each for your inspirations. I can't give all of them. This company in common are the best workplaces in Asia that we recognized. It's not easy because to be the best workplaces in Asia, you have to compete with another 300 companies or so in order to stand out. So these companies, they have good practices, and I'm giving you as a bonus, okay? For example, Accenture. Everybody knows Accenture is also a human resources professional services. They help people measures, for example, like compensation or holidays or leave management. They actually create a model. From the data they have consolidated from thousands of clients, they build up a model, or so-called identifying people of the sign. What sign? Unstable, even feeling emotional, or feeling stressed. So they use data to predict what will be happening to the team. Does it sound familiar to you? Do you ever see a movie named The Minority Report by Tom Cruise? No, because it's old generation movie. If you see that, yeah, my generation. If you're interested, go search it. Minority Report is a movie telling about forecasting a person. He has a crime tendency before he made a crime. Okay, it's happening in our life. It's happening in our life. They are forecasting the people's movements. And for AData, it's a mid-sized Taiwan electronic IT company. They have provided a lot of learning programs to their people, and the people doesn't appreciate that. So they budget a lot of money, people don't do it, until one day the founder says, I realize that. Why? Because we are telling them what to learn, to sharpen their skills, but we are not helping them to be a happier person by doing whatever they want in addition to work.
So he changed the rules, the policy. Everybody got equal fund to do any learning that he or she prefers, no matter what. It doesn't matter what. Because when we are inspired, it doesn't limit it to a short skills, like, oh, I have to learn English in order to be inspired. Everybody entitled different reasons how you are inspired. So he actually changed the policy. He doesn't tell people what to learn. He said, I'm giving you this, do whatever you want. Even you go do meditation, that's fine. That's fine. Okay. Cisco. Cisco is one of the company. I want to say they really walk their practices. Before COVID, they're already ready for distant working. So the moment when COVID outbreak, Cisco make a global announcement, April 2020, that for Cisco employee, you can work forever, anywhere, home or anywhere. It doesn't limit it home. And they tell me a story that saved a lot of people from resigning. Because, for example, today, no matter it is in China or somewhere else, every family is core family. You have only one or maximum 2 kids. So a lot of people need to support their parents' home when it is a health reason, or some people even say, oh, you know, we have a big land to harvest, so I have to go home because nobody else can help. And that saved these people from resigning from work. They can stay home with the parents forever, as long as they set up the remote working system. And this is before COVID. Medtronic, they also identified the trend of getting a core family. So they providing, in addition to annual leaves, public holidays, they are providing 6 weeks of family care leave that is particularly to take care of your family, like your parents, your kids, whoever, your grandpa, or whoever that is important to you. 100% paid during this leave, okay? Infineon, they are having a full range of talents from research, sales, to blue-collar manufacturing, plant worker. So how to actually make everybody feeling motivated and developed. The president himself lead the talent development strategies. So he organized a meeting. It's not human resources task. It's his president task. So he organized a talent meeting and making strategies and lead the regular meetings and communication sessions by himself, right? Micron. If you go to the website, I encourage you to do so. You go to Micron's website, find out the investor and the relationship, you'll realize that they put their result of survey, Great Place to Work, as attraction for more investment. That says for a lot. People feel attracted if you have the best talent in your company and they are willing to give money into your business. Okay, NVIDIA, another different story. NVIDIA is a futurist. Futurist means they really think bigger. So NVIDIA, everybody knows about it, and then you might not know they have a new competitor in China. It's coming next page. But I'm running out of time, sorry. I'm trying to be faster. Okay, so NVIDIA is trying to, okay, I'll say it together with next page. All right, so BRON technology, okay? And BRON technology and NVIDIA, they are both very good in GPU, CPU, and manufacturing for NVIDIA and design. And the BRON is only for design. However, BRON is already developed the better GPU than NVIDIA in 3 years. In fact, BRON is one of the miracle in the industry because they got the finance over too many zeros, over 4.7 billions of RMB, which is I calculate 970 plus billions of won in 18 months. And why they are so popular? Because of the talents. And well, good news for you, if you are here, but you are not from the technology background. BRON's president, CEO, and founder, he's from law school.
And that actually is complement my earlier part of you don't have to be technical person in order to bring everybody together. This gentleman, Mr. Zhang, you can search him online. He's one of the legend because he never worked for law. He always worked for technology after law school. He's one of the best best person to finance his business. All right, and Google. And Google, why it is here? Google is, everybody knows it's banned in China. But is Google having a team in China? Yes. And right now, this moment, the team is still growing. They're still recruiting, hiring a lot of people. Why? You don't even have business in China. Well, that's so-called reverse thinking or agility. When Google cannot do business in China, but they don't want to give up the big size market in China, what do? They reverse thinking. Okay, we can't do business in China. Can we do overseas Chinese business? Yes. So when they notice a lot of trend that Chinese organization, Chinese companies are going overseas, they build up their station overseas and they hire engineer in China. So the engineer learn the needs from Chinese clients and they communicate with overseas team. So build up everything overseas. So it's still working. So,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e policies for my session because I'm already over time. But, well, when talk about new sanctions between US and China, I can imagine what will be happening next. It's just another bigger route to make things happen. Okay, so that's very close to the end of my part. So I want to give you some of my summary. The future of work. Be sustainable means be agile. Interesting. Isn't this two word opposite? No. In order to sustain, you have to be agile first. So you evolve with the time. It's a progressive target. Keep position work from everywhere. So do not, no matter you are a recruiter or you are a talent, do not limit your options. Do not limit your options. What is the key position? I personally think it's a chief learning officer because it's the person who can understand the need of growing, not only people, but the organization and strategize. And what is leaders' necessary skills? Facilitating, coaching means what? Talent is unique and already capable. As a leader, I don't have to teach the talent how to do his or her job. I need to develop, inspire, and motivate the talent so he or she will do her best or his best. Okay, so strategic budget for external learning or skills training are necessary because one single company cannot fulfill all the different learning needs of different positions. We need to be resourceful. We need to be resourceful. Well, good news for people is coming from corporate. You might feel like, oh, Lisha, you say a lot of things that corporate need to do. Then a lot of people go, do their own business as startup. Nobody wants to work with us. Okay, let me show you the startup. This is a statistics from a startup. Still talent issue. So no matter where you want to hide, no matter say, oh, organization, big organization, oh, troublesome. I go to do my own business. The issue still there. So it's either you face it or you retire at the early 20. Okay, so that's my summary page today, same as any time in history. The critical thing is to identify and keep the right people. It's the same in 20,000 years ago. We just need to find a formula for today that goes with the tim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Alicia.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한 것은 결국은 탤런트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플렉서블하게 교육하고 개발해서 내적인 동기를 가진 그러면서도 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어떤 메타가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가지고 유인할 수 있느냐에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고 그걸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하려고 했으나 조금 급히 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질문은 저한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플로어에서 직접적인 질문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올라오는 질문은 같이 포함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종류의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짧게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션의 주제가 대전환 시대의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입니다. 사실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측정하기 쉽죠.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한다는 거는 병립하기 어려운 목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ESG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가치나 혹은 그 거버넌스나 통틀어 가지고 캐피탈 S를 하면 그게 사회적 가치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 특히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의 단초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공통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뭐 간단한 질문들이 또 있긴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윤동열 교수님께도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을 보태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애질리티 혹은 민첩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조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거기에는 로널드 코스가 얘기했던 일종의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 존재한다라고 본다면 트랜잭션 코스트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한계 비용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과연 조직이 필요할까 하는 이런 질문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 없는 조직화 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가 되는데 이런 관행이 애질리티의 끝까지 가면 아예 조직이 없어지면서도 조직화는 남는 단계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온라인으로 나온 것들 중에 아마 조직에 따라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다. 끝까지 이 강한 어떤 위계적인 조직, 경계가 있는 조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회적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이슈 같은 경우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사실 ISO 26000이라든지 GRI도 있고요. UN 글로벌 컴팩트라든지 SA 8000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측정 도구가 실제 대기업 글로벌 컴퍼니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몰 미디엄 사이즈 코퍼레이션에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다 대기업에서만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저는 ESG 지원단도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실제 2003년, 4년도, 5년도에 그 CSR 보고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있을 때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CSR 보고서가 도입될 때였는데요. 소셜 이슈에 대한 것들 자체가 아까 미세스 퉁이 얘기한 것처럼 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픈 네트워크라든지 플랫폼화 되면서 다른 이슈하고 제가 연결되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탤런트 매니지먼트 이슈지 않습니까? 그 이슈에서 채용 관련된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세이블, 장애인 채용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제너레이션 갭에 대한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업스킬링, 리스킬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노동 전환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도 다 들어가 있고 유니언과의 커뮤니케이션 이슈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내에서의 개발에 대한 이슈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추구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GWP라든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슈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련된 이슈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회사의 리더가 어떻게 이 관련된 부분들을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미디엄 스몰 사이즈의 그러니까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컴팩트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저리티 이슈, 애자일.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위키피디아가 지금 좀 스톡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펌 스페시픽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공유하지 않는데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화이트 칼라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인데 화이트 칼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조직의 경계가 깨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는 이거죠.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실 비즈니스냐에 대한 부분이죠. 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조직이 이미 붕괴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법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위키에서 생각했던 우리 세대는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피니언에 대해 공유할 것인가의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프로젝트는 어떠한 부분을 하건 간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츄얼한 퍼포먼스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조직에서의 하이라키컬한 이슈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너레이션 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하이라키컬 위계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Z 세대 내에서도 지위에 따라 하이라키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구글 사례도 미스승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구글도 원래는 플랫했었어요. 플랫했던 것이 조직이 커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니어 잡 생겼고요. 타이틀이 생겼고 그 위에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된 거죠. 그 치프가 생기게 된 거죠. 그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무리 수직적인 조제를 했을 때도 다시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시 경직되지 않게 리기드하게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시아 탕 대표께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역시 소셜 밸류에 대한 거는 공통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발표하신 내용과 연관을 해서 최근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작년, 재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또 열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들은 대부분 컴퓨터나 AI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많은 피용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지금 노동의 종말을 예고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미래 세대들은 그 탤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learn how to learn의 능력, 그러니까 메타 학습의 능력이 중요해지고 일종의 프로티언 커리어죠. 프로테우스의 침대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해야 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뛰기를 하면 러닝머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거기에 따라가다가 그게 어디까지 지속 가능할지 하는 이런 또 걱정들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의 탤런트 개발과 더불어서 인간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본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하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질문들이 또 온라인에서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는 여러 장소들을 소개를 했는데 한국 기업은 빠져 있어서 한국 기업은 이 스탠다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소개해 주실 수 있는 한국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질문입니다. I have a Korean colleague in this room who wrote a book, Hero, about the best leadership tips.
So, Mr. Chi, if you're here, oh, I saw him. Well, I encourage you find more Korean cases from his book because he has spent over 10 years to collect, observe, and interact firsthand insightful information with those big companies. He has more reputable company client numbers than I have. he's my sanbei. So, well, I encourage you, if you are interested, we can extend this practice, not only limited in this room. And in terms of professors and other doctors, another question, it's a big one, but I want to answer that in a small, not small, in an easier way. My nephew, born in year 1999, he entered university in year 2019. So not even a year, COVID outbreak. Since almost the second semester, he do all the way virtual learning, all the way. So when I'm asking him, so how do you feel about it? He was like, why? I have to have a feeling about it? It is just the way we learn. Then when I ask him, so how do you feel about, robots out taking over some of the jobs? They were like, great, wonderful. So I don't have to do those boring jobs. Robot will do it for me. I can work on only intelligent, meaningful, interesting roles. Why not? So I want to share this with everyone in this room. It's not scared to embrace those changes. Changes might bring us a better life. I use robot cleaner to clean my floor every day. I don't have to do it myself. I don't have to hire another person. Robot is much cheaper. Why not? With such mindset, you actually can focus on really something, make yourself better, happier, very unreplaceable. Focus on those. That will be our new future.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을 초과를 해서 이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마디로 조금 랩업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각이 변동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지각 변동 위에 존재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 위에서 이 포럼이 기획이 됐는데, 키워드는 결국은 인재, 탤런트를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각 개인은 그 사회에서 얼마나 더 자신의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메타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을지 하는 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그래서 인력 개발, HR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필요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하고 또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의 개혁과 또 이를 위해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논의해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이재열 교수님과 연사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